넘어갔고 대부분 이들이 독립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20년에는 이제 상하이에서도 원동임시위원부, 흥사단 원동임시위원부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원동임시위원부 사람들은요 다양한 데에서 활동을 합니다. 어느 한 흥사단으로서, 흥사단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정치단체가 아닙니다. 흥사단은 인재를 양성하는 단체이고 이들은 각각 여러 운동 조직에서 활동을 해나가게 되죠. 그리고 난징의 동명학교도 이제 흥사단이 중심이 돼서 세우게 됐고요. 1920년 동아일보에 도산 선생님의 기고문이 열리게 되는데 이제 결국은 중단돼요. 나중에는 일본인들이 검열을 통해서 이제 다 기사들을 다 뭉겨버리다가 나중에는 아예 실지 못하게 해요. 안창호 선생님이 사실은 이 첫 기고문을 읽어봐도 굉장히 조심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국내에서 나갔을 경우 이것이 굉장한 파장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위험한 것을 피하면서 하려고 했는데도 결국은 다 그 기고문을 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안창호 선생님이 주로 조선총독부라고 하는 그런 삼엄한 일제 통치 기간에 지배를 받고 있는 조국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이 운동 역량을 확산시켜 나가려고 하는 여러 노력들을 기울이시게 됩니다. 1929년에 이제 필리핀을 방문하실 때의 얘기인데요. 사실 이 필리핀에 갔던 것은 이 만주 지역의 한인들이 너무나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인들에게 축출당하고 또 일본인들의 천병이다 해가지고 조선 사람들을 막 구축하고 그랬거든요. 안창호 선생님이 나중에 그 현실을 보고요 상하이에 와서 연설을 하시면서 눈물을 쏟아내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안정적으로 그러면은 우리 한인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거기가 필리핀을 본 거예요. 그래서 29년에 필리핀을 방문하는데요. 안타깝게도 당시 필리핀 총독이 미국이죠. 미국이 지배했었던 필리핀이, 그러니까 총독이 일본 여권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주를 하려면은 이제 지참금을 좀 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안 맞아서 안창호 선생님이 결국 포기를 했지만 아직도 그 저희 독립기념관에서 이쪽 조사를 해 나갔더니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우리 학교를 방문했다라고 기억하는 사람이 아주 노인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29년도에 그 필리핀에 갔을 때의 시찰기를 안창호 선생님이 1933년인가에 기고를 해요. 이건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29년도를 회상하면서 32년도에 윤봉길 의거로 이제 잡혀 들어오니까 이제 기고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기사를 쓰거든요. 당시 미국이 지배하는 필리핀이 우리 한국보다 굉장히 사정이 좋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론 필리핀에서도 독립운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33년이면 우리 한국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일제가 만주를 침략하고 황민화를 하려고 하는 아주 삼엄한 이때였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일본의 통치, 한국의 통치를 비판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산악지대에서 필리핀 원주민과 찍은 사진인데요. 그리고 안창호가 이런 이름으로 중국인 국적으로서 이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동호회가 출범을 했죠. 그리고 안창호 선생님이 윤봉길 의거로 인해서 들어와서 당시 재판받았을 때의 판결문들이 전부 다 공개가 돼 있죠. 여기서 이제 안창호 선생님이 아주 시종일관 자기는 독립을 위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에 1932년 안창호 선생님이 예심을 받고 나오는 이 보도기사가 용수를 쓰고 있는 안창호 선생님의 모습과 재판장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그 이후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대전 형무소로 이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범들을요 대전 형무소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도 옮겨가는데요. 당시 이제 대전 형무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기술을 가르치는데 안창호 선생님은 공예를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종이로 만든 공예품입니다. 근데 얼마나 꼼꼼하게 만드셨는지 이 공예는 당시 그 감수로 있었던 사람이요. 안창호 선생님이 출업을 하시면서 이걸 그 사람한테 주고 갔나 봐요. 이 사람이 보관을 하고 있다가
서울 흥사단에 기증을 하셨는데요. 뭐 아주 전문가 수준 못지않은 이런 솜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안창호 선생님 그 이후로는 사실은 한국에서의 활동은 거의 못합니다. 왜냐하면 도산 선생님이 연설을 하려고 그러면은요, 뒤를 쫓아가서 방해하거나 아니면은 발언을 한 걸 중단을 시키고 하니까 이제 안창호 선생님이 이제 더 이상 내가 활동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중에 이제 산장으로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이 글은 에기에타 안창호 선생님의 친필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다. 안창호 선생님의 기본 생각은 사랑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어떤 모든 것들 사랑이 아니면은 힘을 발휘할 수가 없죠. 그 모든 운동의 기본도 사랑이다. 안창호 선생님 그걸 깨달으시고 우리 민족만큼은 사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게 됩니다. 일제히 분열 정책으로 민족끼리 서로 싸우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아주 안타깝게 여겨서 이런 글씨, 그리고 또 몇 가지 글씨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만일에 사회를 개조시키려고 한다면 먼저 너부터 개조를 하라라는 말씀이라든가 협동을 해야 된다라든가 이게 몇몇 글씨들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아까 말씀했듯이 대보산 산장으로 들어가시죠. 여기 이 산장은 안창호 선생님이 스스로 많이 짓는데 관여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주변을 정화하고 하는 것도 안창호 선생님이 선수하셨던 산장이고요. 여기가 안창호 선생님이 머물렀었던 침실, 내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안창호 선생님은 동우회 사건으로 다시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서대문 형무소 수영자 카드, 이 사진이 바로 마지막으로 촬영된 안창호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어제 그 LA 시를 갔더니 이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시킨 그림을 제가 봤는데요. 지금 아직도 남아있는, 지금 서울대학 부속병원의 그 건물로 남아있는 이 경성제국대학병원에서 이제 1938년 3월 10일 서거하시게 됩니다. 네, 여기 필령이 없네요. 필령, 요때 아마 안수환 여사가 임신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임신을 하셨었고,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진주 목걸이에 실크 원피스를 입고 계시고 그래서, 그래도 괜찮게 사셨나 보다 했는데, 이 사진을 크게 확대해 보니까 이 실크가 다 헐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사진이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지금 도산기념관은 부끄럽게도 지금 무한도전에서도 봤지만 이 도산기념관이, 도산공원이 안창호 선생님이 묻힌 곳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이혜련 여사와 여기 뒤 여기 이혜련 여사고요. 여기 안창호 선생님의 운구가 1973년 11월 서로이 조성된 도산공원에 합장 이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이제 묻히셨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와 같이 묘소가 조성이 돼 있고요. 매년 이제 그 추모식 때에는 여기에서 대대적으로 많은 여러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대대적인 추모식을 열고 있습니다. 내년이 이제 80주년이 되네요. 그래서 80주년을 기약하고 좀 더 지금 아까도 많은 분들이 말했지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유산을 우리가 새롭게 기억을 하고 그것을 우리의 귀중한 소중한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교육되는 이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명화 박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제 발표 시간입니다. 주제 발표 전에 잠깐 안내 말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간이 제한된 관계로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시는 교수님들, 위원님들 시간을 15분 정도 맞춰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용달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소장님의 제1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달입니다. 자주 뵙게 됩니다. 제가 2008년에 와서 도산 탄신 130주년 학술회의 여기 LA 와서 그때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10년 대한민국민의 창설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때도 제가 여기 와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발표를 했고, 오늘 또 그 신민의 창설 110주년 그 학술회의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원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것은 그 재미 한인들의 임시정부 초기 그 자금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그 독립운동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또 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회적 기반, 즉 인적 기반과 물적 기반이 필요한데 그 사회적 기반을 제공하는 데가 바로 이제 재미한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비근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뿌리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얘기했을 때 임시정부 사진을 임시정부 청사 사진을 흔히 이제 보여주는데 그 임시정부 청사 사진도 도산 선생님이 재미한인들이 보낸 주신 그 돈을 갖고 가서 얻은 그 사진이거든요. 그 건물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초기서부터. 그리고 이제 그 돈을 가지고 가셔서 국내 특파원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임시정부 초기에 그 기반을 구축하시는데 쓰셨죠. 그래서 독립신문을 발행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우리 김구 선생의 백범일제도 나오다시피 그 이봉창 의고, 윤봉길 의고 때 그 거사자금도 하와이 동포 김성이라고 하는 분이 보낸 것으로 이제 그 거사 자금을 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1940년 9월 17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군으로서 이제 한국광복군을 창설할 때 그 창설 자금도 재미한인들이 보낸 기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의정원에 보낸 재정사항 보고서에 의하면은 한 24년간,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이때 보낸 그 재정사항 보고서가 42년입니다. 42년.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19년에 세워졌으니까 약 24년간의 임시정부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로지 재미한인들의 재정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할 정도로 재미한인들의 임시정부의 재정 지원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뭐냐면 미주 한인 사회는 그 인적 기반과 물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이미 그 사회적 조직을 갖고 있었어요. 이미 한말에 도산 선생님이 1905년 국립협회를 만들었고, 그 국립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1909년에 국민회를 만들었고, 또 그 국민회를 중심으로 해서 1910년에 대한인국민회를 만들었고, 또 그 대한인국민회를 조직 확대로 해서 그 글로벌 네트워크로서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를 1912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그 사회적 조직을 갖고 있었고, 또 그 대한인국민회에 소속된 그 각 4개 지방총회와 각 지방에 116개에 달하는 지방에, 그리고 그 지방에 소속된 그 재미한인들, 이분들이 아마 그 사회적 기반이 됐고, 또 이 재미한인들은 당시에 대개가 노동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동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하루에 받는 임금이 1달러였어요. 그 1달러는 지금 하면은 우습지만 지금 100달러에 비견되는 가격입니다. 화폐 가치를 갖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1년간 일을 해서 300에서 500달러의 연봉을 받았다고 해요. 그 중에서 30%, 큰 돈이죠. 그 중에서 30%를 이제 재미한인 사회와 독립운동 기금으로 기부를 했는데, 근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자, 대한민국민회가 이제 적극적으로 임시정부를 재정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하죠. 물론 이제
국민회는 임시정부 이전에도 의무금이라든가 특별헌금을 통해서 재민 한인 사회라든가 또는 시베리아 총회라든가 만주 총회 이런 데 이제 돈을 보내서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이런 역할을 했지만 특히 1918년 11월 달에 1차 세계대전이 종전에 가까워지자 세계 약소민족 대회가 열리고 이러니까 여기에 이제 한국 대표들을 파견해서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가 이제 수립되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1919년 5월 달에 이제 상해에 도착해서 6월 달부터 이제 취임해서 임시정부를 기반을 이제 구축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제 임시 징세령을 내려서 그 인두세로서 인구세를 받습니다. 제 국내 동포들에게 유인당 1년에 1달러. 그래서 1달러가 상당히 그 당시에 많은 돈이었기 때문에 한 번에 받는 게 아니라 군정해서 그 두 번에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제 특별 헌금으로서 애국금을 받고 또 우리 독립이 되면은 이제 그 환급 해준다고 하는 그 독립공채를 이제 팔게 되는데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제 그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임시정부를 주도했기 때문에 그 재미동포들이 이런 인구세라든가 애국금이라든가 독립공채를 팔아서 약 20년 7월까지 그러니까 18년 11월에서 20년 7월까지 약 1년 6개월간에 걸쳐서 그 독립운동 자금을 11만 4,887달러 정도를 모금을 해요. 근데 그 가운데 46,450달러 54달러 약 모금한 돈의 30%를 임시정부에 지원하는 거죠. 이건 뭐 엄청난 그 돈이요. 임시정부에서는 그야말로 가뭄에 비 오듯이 정말 그 임시정부 활동에 최대 자금쳤고 임시정부를 정상화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돈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미주 한인들에게 독립운동 자금을 거둘 수 있는 그 재정권을 대한인 그 국민의 중앙총회에다 위탁해요. 그래서 재미동포들, 재미한인들에게 대한 인구세와 독립운동 특별헌금은 그 대한민국의 중앙총회에서 걷어서 임시정부로 송금해달라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이죠. 아마 그렇게 되는 데는 당시에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내무총장이면서 국무총리를 겸임하고 있었던 대리하고 있었던 도산 안창호 선생의 그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6월 달 들어와서 그 우남 이승만 박사가 이제 그 서울에서 조직된 한성정부라는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 한성정부의 집정관 총재로 선출되는데 이 집정관 총재로 선출되면서 워싱턴에다가 그 집정관 총재, 한성정부 집정관 총재 사무실을 개설을 해요. 그리고 집정관 총재라고 하지 않고 프리지던트 오피스, 대통령 사무실이라고 해서 6월 개설을 해서 임시정부에 대해서 내가 한성정부에서 선출된 대통령이